야담 이야기. 첫날 밤 방귀 낀 색시와 밴댕이 소갈딱지 신랑.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무슨 놈의 법이 아이가 어른 앞에서 방귀 뀌면 버릇없다고 야단치고 색시가 신랑 앞에서 방귀 뀌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타박을 주고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색시가 첫날 밤에 방귀를 뀌었습니다. 대례를 치른다고 잔뜩 고생하다가 마음이 놓여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신랑 앞에서 방귀를 뀌었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니 저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신랑이란 작자가 그걸 보고 안색이 싹 달라졌는데 웬만큼만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색시 무안할까봐 헛웃음 한번 흘리고 넘어갈 일인데 이 신랑은 소갈머리가 밴댕이 콧구멍만도 못한지라 그 길로 그만 신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첫날 밤에 신랑 앞에서 조심성도 없이 방귀를 마구 낀다고 단단히 화가 나서 트집을 잡은 거였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웃손으로 와 있는 방에 가서 신랑은 거기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신랑 아버지라는 작자도 속이 좁아 터지기는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웬만큼만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아들을 야단쳐서 도로 신방에 들여보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도 똑같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첫날 밤에 신랑이 도망을 가버렸으니 색시 집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그만 일로 삐뚤어져서 도망가 버린 신랑이 괘씸하기도 하지만은 첫날 밤에 방귀 뀌고 소박 맞았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남 우세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랑 집에 보내가지고 백배사죄를 했습니다. 우리 집 딸아이가 버릇없이 잘한 탓에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하고 색시를 데려가시오. 이렇게 빌고 달래서 겨우 신랑을 도로 데려왔습니다. 옛날에는 3일 신행이라고 해서 신랑이 색시 집에서 사흘밤을 자고 신행길을 차렸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사흘밤을 잤는데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색시가 또 방귀를 뀌었습니다. 색시 딴에는 접대 한번 실수한 일도 있고 해서 단단히 조심을 하느라고 했는데 원래 방귀라고 하는 것이 참으면 참을수록 더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참다 아주 대판으로 뀌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래 놓으니 신랑이 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속이 밴댕이 콧구멍처럼 좁아 터진 위인이 2번씩이나 실수했으니 그냥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신랑은 두말 않고 그 자리에서 내빼버렸습니다. 2번이나 내뺀 놈을 또 빌러 찾아가기도 무엇하고 빌러 간다고 해서 고분고분 돌아올 위인 같지도 않고 해서 색시 집에서는 그만 두 손 들고 색시를 친정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시는 혼례를 치르기는 치렀으되 시집에는 못 가고 친정에 눌러 사는 소박대기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색시 배가 불러오더니 다리 차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참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턱 낳아 놓았던 것입니다. 색시는 이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러고 10년 남짓 지나니까 글방에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하루는 아이가 글방에서 돌아오더니 제 어머니더러.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아이들이 날 보고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놀리는데 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나요? 이러고 물었습니다. 아이한테 사실대로 말하기가 못하기도 하고 은근히 속도 상하고 해서 슬쩍 둘러대기를. 저기 바닷속에 꽁하고 엎드려 있는 밴댕이가 너희 아버지란다. 라고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방귀 좀 뀌었다고 달아난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 아이는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가만히 있더니 며칠 뒤에 또 묻기를.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는 소박대기라고 그러는데 소박대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아이한테 숨길 수도 없겠다 싶어서 사실대로 다 말해줬습니다.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도망간 남편을 어찌어찌 빌어서 도로 데려다 놓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또 방귀를 뀌어서 아주가 버렸다고 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고 묻길래
사는 동네와 이름을 대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머니더러 호박씨를 한 봉지 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호박씨는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그런 것은 묻지 말고 어서 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호박씨 한 봉지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호박씨를 가지고 제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호박씨 사려,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호박씨 사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집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와서 야, 이놈아.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세상에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호박씨가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막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 호박씨는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심으면 꼭 그렇게 되죠. 했더니 남자가 허허 웃으면서 이놈 보게.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소방 맞은 사람은 있지요. 이쯤 되면 제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말귀를 알아듣게 마련이었습니다. 남자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소방 맞은 사람을 너는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남자가 들어보니 이 아이가 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저렇게 커서 제 잘못을 일깨워 주려고 왔구나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손을 부여잡고 사죄를 했습니다. 내가 바로 내 아버지다. 내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다.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소견이 좁은 탓으로 잠깐 생각을 잘못하여 큰 죄를 지었으니 부디 용서하고 이제부터 함께 살자꾸나. 이렇게 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찾고 아내는 남편을 찾아서 잘 살았다는 밴댕이 소갈딱지와 첫날 밤 방귀 낀 색시의 이야기였습니다. 눈먼 부엉이 때문에 과거에 7번 낙방한 선비. 요새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옛날에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벼슬아치들이 뇌물을 먹고 뒤를 봐주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과거를 보는데도 뇌물이 왔다 갔다 했다 하니 참 고약한 일이었습니다. 전에 한 선비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과거 공부를 해서 글도 잘 쓰고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기만 하면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글을 잘 못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는 게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시관들에게 뇌물을 안 바쳐서 그랬던 것입니다. 시관들이 모두 썩어 빠져서 식권은 안 보고 뇌물 바친 양을 따져서 급제다 낙방이다 제멋대로 정해버리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가 과거에 7번 내리 떨어졌는데 그러고 나니 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나라에서 임금이 미행을 나섰습니다. 미행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허름한 옷을 입고 밤에 몰래 대궐 밖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는 거였는데 임금이 미행을 나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가니 웬 선비가 집 앞에 서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뭐라고 그러나 하고 들어보니 이 선비가 한다는 말이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 눈이 멀었구나.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 눈이 멀었구나. 이러고 중얼거리는 거였습니다.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 눈이 멀었다. 암만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임금이 그 선비한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방금 들으니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 눈이 멀었다고 뜻모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선비가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럴수록 궁금증이 나서 자꾸 물으니까 그제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 꾀꼬리하고 황새하고 노래 자랑을 하게 됐죠. 둘 중에 누가 노래를 더 잘하나 내기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부엉이가 보게 됐어요. 황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애당초 이기기 글렀거든요. 황새라고 하는 것이 목은 길지만은
소리야 꾀꼬리를 당할 재간이 있나요? 꾀꼬리는 목청이 좋아서 간드러지게 노래를 잘하는데 황새란 놈은 기껏해야 빽하는 외마디 소리밖에 못 지르니 아예 상대가 안 되지요. 그런데도 황새란 놈은 욕심이 많아서 어떻게든 제가 꾀꼬리를 이겨보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 제주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심판보는 부엉이한테 뇌물을 줬지요. 때는 한겨울인데 어디 개울을 뒤져서 개구리 한 마리를 얻었습지요. 이걸 부엉이한테 갖다 바치고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덩치만 컸지 어디 노래 부르는 재간이 있어. 그러니 이걸 받고 심판이나 잘해주시오. 이렇게 은근슬쩍 구슬려 놨단 말입니다. 부엉이는 동지섣달에 참 난데없는 개구리 한 마리를 얻고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노래 부르는 날이 돼서 먼저 꾀꼬리가 노래를 하는데 참 간드러지게 잘하지요. 뭐 들어보면 간장이 살살 녹거든요. 그 다음에는 황새가 노래를 하는데 이놈은 당최할 줄 모르니까 빽하고 한 번 소리를 지르고는 두 말이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데. 그래도 부엉이는 뇌물로 개구리 얻어먹은 게 있으니 어떡합니까? 부엉이가 말하기를 꾀꼬리가 노래를 하기는 잘한다마는 너무 간드러져서 못 쓰겠고 황새는 한마디밖에 안 했지만은 소리가 우렁차서 쓸만하다. 그래서 황새가 이겼다. 아, 이렇게 어거지로 심판을 받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부엉이가 눈이 멀었다는데 오늘 저녁에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한번 짓거려 본 것뿐입니다. 임금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이게 짐승의 이야기지만은 사람 사는 세상을 아주 잘 찔러서 한 말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필경 무슨 곡절이 있겠구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보아하니 나이도 지긋한 선비가 왜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묻혀 사시오. 그랬더니 선비는 또 한 번 허 웃으면서 과거를 보기야 여러 번 봤지요. 그런데 과장에 온통 개구리 잡은 황새와 눈먼 부엉이가 판을 치니 꾀꼬리는 어디 발붙일 곳이 있더랍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제야 임금이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고 선비를 잘 타일렀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세상에 어디 눈뜬 부엉이가 한 마리도 없겠소. 들으니 며칠 뒤에 별과가 있다는데 꼭 나가보시오. 그래 놓고 임금이 대궐에 돌아와서 바로 아무 날 별과를 본다는 방을 내걸었습니다. 선비가 과장에 가보니 시제가 붙었는데 아, 그게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가 눈이 멀었다는 글귀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아무리 시관에게 뇌물을 바쳤어도 시제를 이해할 수 없으니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아야 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비 혼자서 글을 써내 가지고 급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눈먼 부엉이가 없어야 될 텐데 아직도 너무 많아서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과 나도 눈뜬 부엉이가 되어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원님을 무시한 이방 때문에 중은 돌갓을.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총명하고 반듯한 신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신동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신동은 생각하는 것도 깊고 어른스럽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신동은 12살이 되자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과거 시험 보러 온 사람 중에 가장 어렸는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를 했습니다. 나라 안에는 신동에 대한 얘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신동의 나이 15살이 되었습니다. 신동은 어느 마을의 사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어린 사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은 달랐습니다. 얼마나 똑똑했으면 그 어린 나이에 벼슬을 했을까마는 그 고을 이방은 나이가 어리다고 이 어린 원님을 깔보았습니다. 더구나 이방은 욕심 많고 사나워서 백성들에게서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린 원님이 이방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허락 없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마시오. 만약에 다시 세금을 거둬들이면 가만두지 않겠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세금을 줄여 공평하게 거두니 이방은 더욱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저 가로챌 몫이 떨어지는데 그걸 못하게 되었으니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은 어떻게 하면 저 어린 원님을 자기 손안에 넣고 마음대로 쥐고 흔들까 자나깨나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자면 저 어린 원을 골탕 먹여서 우선 길을 꽉 꺾어 놓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방이 잔꾀를 부렸습니다. 하루는 가깝게 지내는 중을 불러다 놓고 이를 꾸몄던 것입니다. 쓰고 다니는 굴갓, 벼슬한 중에 쓰던 뱃살로 만든 갓을 없애버리고 굴갓을 잃어버렸으니 어린원에게 찾아달라고 송사를 걸어보시오. 제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도 없는 굴갓을 찾아내지는 못할 터이니. 그래서 중이 어린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소승이 쓰고 다니던 굴갓이 회리바람에 날아가 버렸으니 찾아주십시오.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린 원님에게 말하니 어린 원님이 혹시 스님이 갓끈을 느슨하게 메어서 잃어버린 게 아니오? 라고 말하니 끈을 튼튼하게 메었는데도 바람이 하도 세게 불어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중이 눈 하나 깜짝 않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중이 이방과 가깝게 지내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어린 원님은 이방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려는지 얼른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대뜸 사령을 불러 영을 내리기를 사령들은 어서 강에 가서 사공을 둘만 데려오시오. 라고 말하니 사령들은 굴갓을 잃어버렸다는데 난데없이 사공은 웬 사공인가 하고 사령들이 모두 수군수군 됐습니다. 한참 뒤에 뱃사공이 영문도 모르고 불려왔습니다. 사공은 들으시오. 만약 배가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맞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오? 그야 된바람이 불라고 빌지요. 만약 배가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된바람이 불면 그때는 도로 맞바람이 불라고 빌지요. 그러니까 어린 원님은 싱긋 웃더니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였습니다. 이제 보니 회리바람이 분 것은 모두 사공들 때문이군. 바람이 한쪽으로 불고 싶어도 사공이 자꾸 이쪽으로 불어라 저쪽으로 불어라 하고 비니까 갈피를 못 잡고 회리바람이 부는 것 아니겠어. 회리바람이 안 불었으면 굴갓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터이니 사공들이 스님의 굴갓을 새로 지어줘야겠어. 라고 어린어님이 말하니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어리둥절해졌습니다. 회리바람에 날아간 중에 굴갓을 애꿎은 사공더러 물어내라고 하니 당치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한 사공들은 눈이 둥그레져서 멍하니 서 있는데 어린 원님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굴갓이 다시는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좀 크고 묵직하게 만들어야겠어. 그러니 뱃살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고 아예 돌을 깎아서 만드는 게 좋겠어. 그리고 갓끈도 쇠줄로 만들어 달면 끊어지는 일은 없겠지요. 그제야 어린 원님의 속뜻을 알아차린 사공들이 실실 웃으며 예, 분부대로 얼른 만들어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신바람을 내며 달려나가더니 조금 뒤에 돌을 구해 깎아서 큼직한 굴갓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쇠줄까지 달아서 낑낑거리며 들고 왔습니다. 자, 사령들은 어서 저 스님에게 이 굴갓을 씌워드리도록 하오. 사령들이 달려들어 굴갓을 씌우려 하니 중이 그만 기겁을 하는 거였습니다. 중이 생각하기에도 그 무거운 걸 썼다가는 머리가 온전하게 붙어 있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중은 그제서야 어린어님이 눈치챘구나 생각하고 바로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어린어님에게 빌었습니다. 사또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방 나리가 하라는 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중이 말하니
모여 섰던 사람들 눈길이 모두 이방에게로 쏠리니 이방은 얼굴이 벌개져서 먼 산만 바라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님은 이방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점잖은 이방 어른이 그런 짓을 시킬 리 있겠어. 또 그게 사실이라 해도 다 큰 어른이 남이 시킨다고 아무 짓이나 하면 되겠어. 스님은 저 굴각값과 사공들 하루 품삯이나 치르고 어서 물러가시오. 하고는 무안에서 서 있는 이방을 보고 어린원님은 같이 산책이나 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이방은 영문도 모른 채 같이 원님과 같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 수수밭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원님은 이방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일이 있어 그만 들어가 봐야 하니 이방은 밭에 가서 수숫대 하나만 잘라다 주시오. 대신 자른 수숫대는 접지 말고 그 모양대로 반드시 소매 속에 넣어 가지고 오시오. 라고 이방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방은 왜 이런 쓸데없는 것을 자기한테 시키지라며 원님의 영인이 일단 알았다고 하고 원님이 들어가자 이방이 수숫대를 잘라 소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서 접지 않는 한 소매 속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원이 말한 게 있어서 할 수 없이 한쪽 끝만 소매 속에 넣고 나머지는 덜렁덜렁 들고 오니까 어린 원님이 수숫대를 들고 오는 이방을 보고 그 수숫대가 몇 년이나 자란 것인가요? 그러자 이방이 수숫대를 대충 보더니 1년 정도 자란 것이지요 하니 어린 원님이 스흥 미소를 지으며 이방을 쳐다보면서 그래 기껏 1년 자란 수숫대도 소매 속에 넣지 못하면서 15년 동안 자란 나를 손 안에 넣으려고 한단 말이오. 그 말에 이방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눈치채고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바닥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고 모여 섰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린원님의 한마디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 이방은 어린원님을 지극히 모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게으름뱅이 농부 산신령 때문에 정신을 차려보니 옛날에 게으름뱅이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해서 나이 30이 넘도록 지게 한 번 져본 적이 없고 홈이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농사철에도 농사일은 거들떠보지 않고 밥만 먹으면 누워서 빈둥거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당신처럼 일하기 싫어해서 어떻게 밥을 먹고 살겠수? 하고 나무라도 일하기 싫은 걸 난들 어떡하나 하고 꼼짝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러니 아내는 이 게으름뱅이를 쳐다볼 때마다 깊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는 가뭄이 들어 온 동네 사람들이 밤낮으로 샘을 판다 물을 댄다 고생을 하는데 이 게으름뱅이는 삽장 문 밖에도 안 나가고 시원한 마루에서 드르렁 쿨쿨 낮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나절이 길게 뙤약볕 아래 물지개로 밭에 물을 져다 나르고 점심을 먹으러 집에 돌아와 보니 서방이라는 작자가 사지를 뻗고 코를 골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한심하고 속상해서 남편을 흔들어 깨우며 잔소리를 한참 늘어놓았습니다. 같이 나가서 조금만 거들어도 좋으련만 나 혼자 고생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낮잠이나 자고 있으니 참 낮가죽도 두껍구려. 굶든지 먹든지 나도 이젠 모르겠어. 그랬더니 이 게으름뱅이가 에이 또 지겨운 잔소리. 저 잔소리 듣고 사느니 차라리 내가 집을 나가고 말지. 하고는 농 속에 넣어둔 배 두피를 둘러매고 횡하니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집 나간 게으름뱅이는 아주 멀리 가버리려고 뒷산 고개를 넘었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전에 못 보던 오막살이가 한 채 있고 오막살이 앞에는 웬 노인이 골똘히 뭘 만들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나무를 깎아 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인기척이 나도 거들떠보지 않는 품을 보니 탈 만들고 있는 것에 온 집중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고갯길을 걷느라 다리도 아프고 노인이 만들고 있는 탈에 궁금증도 생겨서
슬그머니 그 옆에 가 앉아서 물어봤습니다. 영감님, 대체 뭘 그리 공들여 만드십니까? 보면 뭐로? 쇠머리탈 아니요. 노인은 곁눈질도 하지 않고 귀찮다는 듯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럴수록 게으름뱅이는 궁금증이 더 생겨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건 무엇에 쓰려고 만드십니까? 이걸 무엇에 쓰느냐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걸 덮었으면 좋은 수가 생기지. 라고 노인이 말을 하자 게으름뱅이는 그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수가 생긴다는 말이 꼭 자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다마다. 어디 한번 써보려오? 노인이 쇠머리탈을 게으름뱅이 머리에 덮어 씌우더니 깔고 앉은 쇠가죽을 게으름뱅이 몸뚱이에 턱 걸쳤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게으름뱅이는 가만히 있다가 탈을 쓰고 쇠가죽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이 게으름뱅이는 그만 소가 돼버렸습니다. 쇠머리탈은 진짜 소머리가 되고 쇠가죽은 진짜 소의 몸뚱이가 된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서 이걸 벗겨주시오. 게으름뱅이가 기겁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조화인지 그 소리가 죄다 음매하는 소울음 소리로 바꿔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노인은 태연히 자리를 털며 일어서더니 밧줄을 소의 목에 턱 걸고 이랴 이놈의 소야 어서 가자 하고 고삐를 잡아당기는 거였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안 가려고 최대한 뻗대고 있는데 노인이 궁둥이를 철썩철썩 때리며 이놈의 소가 말을 안 듣는군. 이랴 쯧쯧 하고 울러대니 궁둥이만 아플 뿐이지.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할 일 없이 노인에게 고삐를 잡혀 끌려가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나 했더니 장터로 가는 거였습니다. 장터로 가서 소를 팔려고 내놓으니 소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입을 벌려보고 등을 두드려보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소가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요. 아무리 외쳐도 그게 다 음매하는 소리로만 들리니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놈의 소가 시끄럽게 울긴 왜 울어 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찌 흥정이 붙어서 한 농부가 이 소를 사게 됐는데 노인이 소 고삐를 농부에게 넘겨주면서 하는 말이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무밭을랑 끌고 가지 마오. 이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소를 산 농부는 그거 참 별난 소도 다 있군 하면서 소를 끌고 갔습니다. 그날부터 농부는 쉴 새도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무거운 쟁기를 지고 논밭을 갈아라, 달구지를 끌어라, 곡식섬을 져다 날라라, 하루 종일 힘든 일만 골라가며 시켰습니다. 밤에 축축한 외양간에서 눈을 붙이는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이 농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꼭두 새벽부터 저녁 어스름이 질 때까지 죽어라고 일만 하는 거였습니다. 콧두레를 꿰n 코에는 피가 멎을 날이 없고 발굽은 갈라지고 목과 등에는 피멍이 들고 온몸은 부서져 나가는 것 같아도 소가 되었으니 소처럼 일해야지 별 수 없었습니다. 밭을 갈다가 너무 힘들면 멈춰서서 여보 주인장 나는 소가 아니고 사람이니 제발 살려주오 하고 애원도 해보지만 이놈의 소가 밭을 갈다 말고 왜 이래 이랴 쯧쯧 하고 주인이 고삐로 궁둥이만 갈겨대니 안 물어보니만 못했습니다.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고생하다 보니 더 살고 싶지도 않아. 에라.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하고 한탄을 하다 보니 노인이 자기를 팔면서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차라리 물을 먹고 죽어버리자. 그래서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얼른 무밭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물을 뜯어먹었습니다. 실컷 뜯어먹고 나서 이제는 죽겠지 하고 있는데 웬걸 죽지는 않고 온몸이 근질근질하더니 도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쇠머리탈을 덮어쓰고 쇠가죽을 두른 사람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걸 본 주인이 깜짝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당신은 사람이었어. 그러자 게으름뱅이가 그렇습니다. 다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농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갯마루에 이르니 오막살이도 노인도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고 나왔던 배 두 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게으름뱅이는 이 게으른 나를 일깨워 주려고 신령이 이를 벌렸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게으름뱅이는 집에 돌아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동네 최고의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아내가 고생한 것을 생각해서 집안일만 시키며 부부는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란 본디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세상살이가 생각보다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게으름뱅이도 소가 돼서 죽도록 일해보니 농부로서의 삶이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앞으로 사는 게 더욱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